뉴스 속으로. 지난주 대선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렇지만 오는 9월에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토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스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면 초과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고질병인 말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을 흑인 대통령과 일한 첫 흑인 여성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최초의 천주교 신자 대통령이다라고 잘못 또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초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두고 집권 보수당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아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이란다. 이 독일과 스페인의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기가 지금 그 TV 화면을 이렇게 틀어놨더니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네요. 지금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뭐 지금 시작했으니까 뭐 0대 0인데. 네. 네. 자, 어쨌든 첫 번째 TV 이 토론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네요. 네, 오는 15일 월요일 날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죠.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첫 번째 TV 토론을 가졌는데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졌다, 트럼프가 완승을 거두었죠. 내친 김에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자, 이참에 완전히 승세를 굳히자,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가 토론 제안 당연히 뭐 바이든 측에서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이를 거절당해도 손해볼 게 없고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기피증을 더 홍보시키는 그런 부차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트럼프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선거팀의 아이디어일까, 트럼프 본인의 아이디어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차피 2달 후에 워싱턴 DC에서 또 두 번째 TV 토론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추가 토론이 왜 필요한가, 이긴 김에 아예 승기를 확 잡자, 이런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네, 2달 뒤 9월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두 번째 네.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데, 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가할지 안 할지 아직도 그 불투명한 상황이죠. 근데 만약 두 분이 또 다시 토론을 갖는다면, 여기서도 트럼프가 우세를 보인다면 11월 대선 결과는 보나마나가 되고 네.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이 따놓은 당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250년 가까운 미국 역사 가운데에서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한 다음에 4년간의 재수 생활을 거쳐서 또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 과거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1893년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 재수해서 다시 연속 8년을 집권한 게 아니라 4년 임기 마치고 선거에 져서 4년 동안 쉬고 다시 그 다음 선거 이겨서 또 4년, 이렇게 징검다리 재임을 한 경우가 한 번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131년 만에 이런 진기록을 다시 재현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에 한껏 고무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과 페이스북 계정,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무능한 퍼즐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가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겁이 나면 겁이 난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음 토론회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두 사람만 무대에 올라서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 뭐 안 받을 거 뻔히 알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뭐. 네. 어쨌든 뭐 새롭게 제시한 토론 방식은 뭐 어떤 방식이에요? 네, 지난달 CNN 방송사가 주관한 첫 번째 TV 토론은 규정이 조금 까다로웠죠.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얘기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그런 동작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했고 또 청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기자 외에는 청중을 두지 않았고 양측이 이를 미리 합의를 했었는데 이 점이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토론을 다시 하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 두 사람이 1대1로 토론을 하는데 그리고 청중도 두고 장소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마이크는 끄지 않은 채 그 청중들의 환호성도 마이크로 흡수를 시키고 이를 유도하고 한마디로 트럼프가 자신이 있는 백병전 즉 막가파식의 난장판 토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토론 주제는 뭘까요? 네, 토론 방식은 뭐 지금 말씀드렸고 토론 주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째서 수백만 명의 그 사람과 미지의 지역, 중남미 지역에서 오는 수많은 폭력 범죄자가 한때는 위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오는지 그러면서도 왜 오픈 바운더리, 열린 국경을 원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에 남자들이 뛰는 것을 원하는가 또 왜 5년 안에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과격한 변화를 원하는가 이걸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파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폭등을 왜 4년 동안 고치지 않고 방치했는지 그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결같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꼬집어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이 원래 엄청난 압박감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바이든의 능력 그리고 능력 부족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나 트럼프에게도 이 토론은 엄청난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 그러면 재미는 있겠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제도 고질병인 또 말실수를 또 연속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완패를 한 데 이어서 다시 말을 잘못하는 그 고질병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흑인 대통령과 일을 한 첫 번째 흑인 여성이다. 이렇게 자신을 잘못 표현했고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필라델피아 WURD 라디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8년 동안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흑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자기가 뽑았는데 흑인 여성이라는 단어를 헷갈려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잘못 이야기한 실수를 혼동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실언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실언 시리즈를 책을 쓰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책을 몇 권을 쓸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말실수가 잦았는데요. 네. 이 인터뷰 초기에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주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자신이 첫 번째 천주교 신자 출신 대통령 이렇게 주장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원래 64년 전에 리처드 닉슨을 꺾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카톨릭 신자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첫 번째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있죠. 그 두 사람 다 케네디 대통령 그래 바이든 대통령 다 아일랜드계의 천주교 신자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첫 번째라고 말을 잘못했죠. 또 그리고 인터뷰 내내 대답을 빨리 하긴 했지만 자주 멈칫거리는 그런 망설임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투표가 어째서 중요하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을 언급하다가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을 중단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한꺼번에 던진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업적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결국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가 자신이 헷갈려가지고 말을 멈추만 그런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또 어제 공식 석상에서도 뭐 또 다른 말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터뷰뿐만 아니라 공식 이벤트에서도 말을 잘못했죠. 어제는 248번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백악관에서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도 말을 더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동지 가운데 한 사람인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동지는 아니죠. 철천지 원수지간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바이든 대통령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을 침소봉대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적인 트럼프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사소한 실수 때문에 뉴스거리도 아닌 것을 언론에서 너무 크게 확대해서 바이든의 인지력까지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실수가 너무 잦아지면 그러면은 굉장히 우려스럽죠. 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영국 조기 총선 소식인데 어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압승을 거두었고 집권 보수당은 아주 참패라고 말았는데요. 네, 14년 만에 영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제1야당 당수였던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이제 정부 수반인 차기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인도계의 총리 수상이었던 수넥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네. 그 선거 결과가 놀랍게 나왔죠.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유권자가요 보수당 정권에 이렇게 단단히 분노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경제가 좋지 않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주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올랐고요. 맞아요. 공공부문 개혁 정책에 실패한 민심이 분노를 표시하면서 표로 심판하자 이 변화를 선택했는데 2019년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지지층 확대를 위해서 중도 확장 노력을 해온 노동당의 노선 변경이 이번에 아주 크게 히트를 치면서 유권자의 구미에 맞게 떨어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BBC가 투표 마감 직후에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동당이 하원에 있는 650석 가운데 410석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압도적 다수당이 됐습니다. 물론 1997년 총선 당시의 의석 수보다는 약간 적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잘생기고 말 잘하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418석을 얻어서 지금보다 몇 석 더 많이 얻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410석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랜드슬라이드 압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 뺏긴 보수당은 어땠어요? 네, 인도계 총리로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던 리시 수넥 총리 집권 보수당이 131석에 그치면서 정권을 결국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이 성적표는 1834년 창당한 이후에 190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성적입니다. 보수당의 역대 최소 의석이 지난 1906년 156석이었는데 그 23% 4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총선을 보면 보수당이 365석을 받으면서 과반 승리를 거두었고 노동당은 그 당시에 203석에 그쳤습니다. 결국 수넥 총리 자승자박에 빠진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5월 22일 날 조기 총선을 하자 이렇게 깜짝 발표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오르고 공공부문 개혁이 실패하고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위기가 커지면서 당내 분열까지 겹치고 결국 정권을 조기 총선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그런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영국도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모든 게 좀 완전히 지금 뒤집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디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미국도 11월 선거 굉장히 결과가 주목이 되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불꽃놀이 잘 보셨는지요? 뭐 저희는 자야죠. 그 시간에. 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네. 그 정도로. 네, 항상 심했었군요. 7월 3일 밤 되면 7월 4일까지 항상 긴장해요.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심각하네요. 저희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저 헐리우드볼에서 터지는 거는 조금 봤어요. 네. 자, 오늘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돌풍. 네, 돌풍. 네, 이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네. 12편 중에 7편까지 봤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어떻게 뭐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글쎄 뭐 거기 뭐 대통령하고 뭐 국무총리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를 언제 하는지 서로 그저 잡아먹기 위한 그냥 이런 모략만 이 그죠. 손뼉을 굴리느라고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언제 정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은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만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핵심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그 권모 술수와 모략과 뭐 작전만 짜고 있고 이거 맨날 녹음만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서로 녹음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볼만한 드라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깐만요. 네. 문선영의 문화평론 이 시간 참 좋아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정치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사의 정치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5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근현대사의 정치 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사실의 바탕을 두고 한 거이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두고 한 거고 이 돌풍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그야말로 이제 극이죠. 근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많은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개혁을 이루고자 변혁을 이루고자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시해를 하고 본인이 그 40에서 60일 기간 동안에 임시 기간 동안에 모든 그 정치와 그 재벌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그리고 그 모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시켜내겠다라는 아주 큰 야망을 가진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타즘에도 불구하고 와닿는 이유는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원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정경유착의 관계라든지 과연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정치적으로 청렴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소재 자체가 그냥 충격적이지만 말이 될 만하다. 과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센세이셔널하고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7편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앞으로 11편까지 보셔도 그런데 반전이 또 일어나고요. 매해마다 반전이 한 두세 번은 일어나요. 반전이 계속됩니다. 되게 빨라서 좋아요. 네. 아니 뭐 정말 그 70일의 40일 뭐 60일의 기간을 그 안에 다 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루에도 몇 번에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개연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정말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그야말로 그 두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이제 우리 그 김혜 씨가 역할을 하고 설경구 씨가 이제 배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이 둘에서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전환시킬 것인가가 너무 기대돼요. 그럴듯하다. 그래도 저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거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적인 어떤 요소들을 정말 다 갖다 때려 부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극적이고 이거
틀새가 없이 눈 한눈 팔 새가 없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런 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현실의 정치 상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그것도 흥미로웠고요. 제가 또 흥미롭게 본 거는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질해 나가나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게 이제 거기에 1980년대에 학생운동 출신의 사실 우리 현대사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현대사에 이제 민주당 세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 정치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정계로 진출을 해서 이미 기성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성세대들의 어떻게 정치화되면서 당파성을 띄어가면서 변질이 되고 있는지 가장 정말 획기적이었던 충격적인 대사 중에 하나가 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설경구 씨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기가 막힌 대사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그 대사들을 외우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거짓을 이기려면 더 큰 거짓이 필요하다. 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 현실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좀 침울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거가 나오냐면요. 이러한 그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계략과 권무술수와 작전들에 사실은 국민들은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여론 조작에 의해서 아니면은 계획에 의해서 그 민심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과연 정치 현실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근데 이제 과장되게 그려졌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은 언론이라든지 정치의 그런 여론 조작에 의해서 국민들의 정말 거대한 폭풍 같은 여론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이 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약간 우울했던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캐릭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누군가가 이름을 대입시킨다면 이 캐릭터는 현재 누구 정치인이라고 싶을 정도로까지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허구적인 것은 아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각각의 본인의 입장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과 시청자 입장에서도 대입을 시킬 만한 충분한 요소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뭐 설경구 씨 연기는 사실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연기들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연기에 있어서 단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로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오랜만에 그 우리가 TV에서는 좀 봤는데요. 설경구 씨 연기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경구 씨 연기 자체가 사실은 모노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뭐 업앤다운이 있는 연기들을 해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김희애 씨 연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김희애 씨 연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누가 무슨 역을 하더라도 김희애 씨는 김희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실제로 뭐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딱 그 정도의 연기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답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경구에 의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의 반응들은 다 똑같은 반응들. 정말 12회 내내 그랬다라는 게 좀 답답할 정도로 이런 연기로 근데 그를 대체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문소리 씨 같은 분이 이런 악역에 그리고 또 나중에 처음에는 악역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이제 회가 진행될수록 왜 김희애 씨의 그 경제부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 세대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권에 담합을 하게 됐는지 변질되어가는 그 과정을 사실은 다른 문소리 씨 같은 배우가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미숙 씨 연기가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좋았어요. 비서실장 김미숙 씨 연기가 와 정말 이미지상으로도 좋았고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서의 그 얼굴에서 보여주는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굉장히 연기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미숙 씨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임세미 씨도 또 새롭게 봤어요. 그 목소리 톤이나 발성이나 그다음에 대사하고 이런 거가 그 역할이 참 잘 맞는다라고 좋았습니다. 조연들이 대체적으로 맞아요. 저 캐스팅이 제대로 좀
잘 제대로 됐죠. 됐다. 네네. 다양한 배우들로. 네네. 다양한 배우들이 정말 자기 역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잘 뽑았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역시 그 조연들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근영 씨 연기도요. 무서울 정도로 네. 정말 진하게 다가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역할을 했었던 그분의 그 눈빛 하나하나의 연기라든지 그런 거가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들이 이런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네. 그동안에 이런 캐릭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라를 구해보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하나 가지고 네.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로 들어가서 변질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정치 욕망의 화신이 되는지 스스로가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그리는 역할인데 그 중간중간에 과거에 대한 회상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정말 신념에 차서 밝고 의지가 정말 투철했던 그런 인물들에서 지금 어떻게 본인의 생존만을 고민할 것인가로 건너오게 되는 단계의 그 두 가지 면들을 사실 소화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모든 배우들이 사실 연기가 좋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일보한 연기를 보여준 반면에 이제 김희애 씨 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 부족. 그죠 평작이었다라는 거고 설경구 씨는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였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네. 네. 김희애 씨는 참 어느 역할을 하나 김희애죠. 김희애 씨 똑같아. 근데 그분의 그거 정말 그 참 묘한 그 이 마이너스 감점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거 이상해요.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아, 저 여자는 또 이 역을 맡았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하겠네. 영락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다양한 스펙트럼에 깨지는 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부족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셀프 이미지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이제 정형화된 게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뭐 언제까지 가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사실 여배우로서 왜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게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 젊음을 유지하는 연기자로서의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는 게 사실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게 김희애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번 주에 혹시 극장에서 볼 만한 좋은 영화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CGV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하는데요. 예. 탈주라는 영화가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탈주. 북한군들이 이제 그러니까 난파가 아니죠. 정말 탈주를 해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재인데 북한군의 이제 그 10년의 복역 기간을 거의 코앞에 두고 탈주를 하려고 하는 역할에 이제 이재훈 씨가 좋은 배우죠.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죠. 네. 그 배우와 연기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북한군 장교 역에 이제 구교환 씨가 이제 그 탈주를 막으려고 하고 탈주범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도 사실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좀 볼 예정이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스토리 자체가 저는 사실 아카데미 영화 출품작 같은 작품 하는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게 맞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되게 유니버설한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 작품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겠다, 흥미롭겠다. 뭐 연출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두 번째 가더라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감독이 이 영화에서 담아낼 것인가가 좀 기대가 큽니다. 지난주에 꼭 개봉을 싶습니다. 해서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누르고 한국의 박스오피스 한국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가 그래서 이번에도 2주 계속 연속해서 1위를 이어갈 것인가 지금 좋은 소식이 관심인데 기다려지고 지금 있죠. CGV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들 좀 가서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 영화 얘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돌풍에서 또 김희애 얘기 아닙니까 또? 아니 돌풍에서 이 재벌 2세로 나오는 박근영 김희애 말고요. 공창인가로 나오는 맞습니다. 사람. 네네. 그 사람은 왜 나와요? 그 배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씨 아들, 박근영 씨 아들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연기 아니야. 조금 그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서정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난 6월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쏠릴까요? 네, 일자리야말로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대다수,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일해서 돈을 벌어야 사는 그런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또 바로 직결되는 게 소비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얼만큼 지갑을 여느냐에 따라서 소비지출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소비지출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미국 경제 GDP 경제 성장률의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수 경제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바로 이제 미국민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갑 열기, 소비지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적인 성장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오늘 뭐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 또는 일자리 뭐 둔화나 또 이제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이제 발표되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아침 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 모든 것이 연준의 정책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또 물가와 금리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연준의 최고의 목표는 물가 잡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가 잡기인데 물가 잡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11번에 걸쳐서 5% 이상을 인상하다 보니까 또 고금리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또 이 고금리 고통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리를 좀 내려야 될 텐데 이 물가가 흔들리면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쭉 진정되다가 물가가 또 흔들릴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용이 또 너무 예상에 또 열기를 보이면은 어찌 보면은 일자리가 더 열기를 보이면은 더 좋은 곳인데도 물가에는 또 물가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열기가 되면은 이제 임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물가 상승되는데 금리를 좀 내릴 수가 적어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출발이 일자리에서 그 출발을 일자리 때문에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경제계는 물론이고 일반 정치권 또 미국민들도 시선이 일자리 고용 지표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6월의 실업률은 4.1%로 전달에 4.0%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자리가 줄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가 아직도 이제 고용시장이 괜찮으면은 우리가 노동력 중에서 일자리 구하는 데 참여하는 노동 참여율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은 이제 실업률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4%나 4.1%나 비슷하니까 크게는 뭐 주목을 받고 있지는 우려를 낳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시되는 게 바로 이제 한 달에 일자리를 몇 개나 증가시켰느냐. 근데 이번에 20만 6천 개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 경제 분석가들은 20만 개 증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것이고 또 미국 경제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에 20만 개 이상 증가시키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전방 또는 선전 호조를 유지시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기도 하고 또 20만 개 이상 증가를 시켰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의 고용시장, 고용 성적이 괜찮다.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곳곳에서 지금 일자리 증가폭이 상당히 냉각될 것으로 그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좀 둔화되거나 냉각되는 그런 속도는 좀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제 5월에 고용 증가가
7만 2천 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오늘 수정이 됐는데 21만 8천 개로 더 둔화된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5만 4천 개가 좀 낮아진 것이고요. 또 이제 4월도 당초 16만 5천 개로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치인 10만 8천 개로 5만 7천 개나 줄어든 것으로 좀 덜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두 달 앞에서 11만 1천 개나 하향 조정된 셈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 볼 때도 이미 지난 것 같지만은 10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좀 위험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이 될 텐데 20만 개 이상 고용 증가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고용 호조를 계속 강력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대선 전에 내리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 후에나 하게 될지 이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여기에서도 투자자들과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엇갈려 왔는데요. 투자자들은 상당히 연준의 움직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9월 18일에 첫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50%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72%로 9월 18일에 첫 인하가 단행될 것 같다라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게 투자자들의 예측보다는 항상 연준이 좀 느린 그거보다는 훨씬 늦게 실제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9월 18일에 단행 첫 인하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전 인하는 사실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11월 7일이니까 11월 5일 대선 다음 날에 연준의 그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11월 7일이나 12월 18일 중에는 한 번은 내릴 것 같은데 경제 분석가들은 조금 파월 의장의 포르투갈 연준 컨퍼런스에서도 언급한 것을 볼 때는 더 확신할 수 있는 물가가 2% 목표치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26일에 연준 선후에 PCE 물가가 나옵니다. 월말에 나오는 거 있고요. 네네. 당장 이제 다음 주 그에 앞서서 7월 11일 날에는 이제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물가 지수를 좀 보면은 조금 더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게 물가가 더 아주 획기적으로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당길 수가 없게 됩니다. 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고 또 고용지표도 8월 2일에 또 7월 고용지표에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뜨겁게 고용 열기를 내면은 또 물가 불안을 우려해서 9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누구나 저게더라도 당장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지표가 물가와 고용 지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은 회의가 없는데 7월 31일 날 회의 있고 그다음에 8월에는 회의가 없는 대신에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이게 중요한 정책 전환이 나올 때는 이때에 언급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시선을 끄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만 8월 말까지는 8월 26일인가 그런데요. 그때 언급을 봐야만. 네. 그런데 그때 언급이 나온다는 것은 9월 18일 이나는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러면 11월 7일이냐 12월 18일이나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선 후로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